여러분 오랫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장 34장 거시경제에 관한 5가지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하시더라도요. 준경제 전문가급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34장은 제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책 같으면 지금까지 내용 결론을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미래에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장의 제목부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5가지 쟁점이에요.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쟁점을 제시할 만큼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도 없겠죠. 이 책의 구성이 또 재미있는 게 처음에 쟁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세운 게 아니라 첫 장에 보면 10가지 경제 원리에 대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었죠. 그 10가지 경제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장에 와서야 이제 여러분에게 5가지 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구성한 이유는 저자들이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요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75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신문을 보면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논설위원들의 글이 하나쯤은 실려있다. 하나가 아니에요. 신문 찾아보면 거의 반 가까이 경제와 반 넘게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돼 있죠. 재정적자 이야기, 이자율 이야기, 세금 이야기, 소득 분배 이야기, 통화량 이야기. 여러분들 참 많은 이야기들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맨 먼저 거시 변수 중에서 소득이 있었죠.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업률이라는 또 변수가 있죠. 실업률, 그 다음에 통화량이라는 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는 또 재미있는 변수를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정책 변수로서 세율,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런 것을 보셨고요. 외국과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국제수지, 그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중요한 역할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들 보셨죠. 정부가 정책을 하면은 소득을 늘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실업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장기적으로는요, 물가가 빠졌네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상승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조세 수입은 증가하지만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셨죠.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대체로 개선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우셨어요.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들, 상당히 많은 내용들, 이런 변수 간의 상관관계들을 다 배우셨고요. 이런 내용을 다들 동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각 욕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 빵이 내 거다 니 거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다른 결론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현실 인식에 대한 차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차피 경제학은 실증과학이지만 사회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포함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나름대로 한번 기준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쟁점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는 중요한 5가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제학에서의 쟁점이 존재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닥쳐오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 나가시는 게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5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맨 먼저 첫 번째 논점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슈, 문제이면서 또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의 논리는 경제 안정화 정책의 요용성이고요.
반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죠. 경제라는 것이 완전 고용의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때로는 지나치게 호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불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경기 수단이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때로는 지나치게 과열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실업이 나가지고 자원이 남아돌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실업률이 남아돌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한 경제로 봐서는 분명한 자원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자원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아놓는 자원들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된 걸 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남아도는 사회적 자원들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조세, 그 다음에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폭을 뭐 이렇게 작게 해준다거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시킴으로써 leaning against the wind,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밀리니까 약간 이쪽으로 기울여 서는 듯 하면 실제로는 바로 서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leaning against the wind 말 어떤 뜻인지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경제를 이룩하면 모든 사람에게 득을 준다. 반대의 여지는요. 정책 당국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개별 케이스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변수 간의 관계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외부적인 값들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 방향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시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보셨죠? 왜 어떨 때 보면 한 해는 막 엄청 어렵다가 그 다음에 또 엄청 쉬워졌다가 이러겠어요. 한 해가 너무 쉬우면 사람들이 너무 쉽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자 그래 버리면 어차피 원래 추세에서 시험이 나올 건데 더 어려워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시험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해 너무 쉽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해는 다시 조정돼서 여기쯤 나올 건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되니까 너네들 내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내라. 그럼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음 해는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이 정도 내려고 하는데 너무 작년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좀 쉽게 내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제도 정책이 개입되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기 진동에 경기 변동의 진폭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요. 재정정책은 이제 집행 시차가 길고 금융정책은 반응 시차가 길다 하는 그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간이 어차피 장래에 그런 지출 계획을 다 세우고 이런 경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충격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돼 있는데 괜히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참여 이렇게 추가적인 왜곡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755페이지 아래쪽에서 보시면 내과 의사들이 처음 내세 배우는 규칙 중에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대한 약은 적게 먹도록 해주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논쟁,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주장, 해야 한다는 주장, 그 다음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4-2에 금융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에 따라야 한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주면 이거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늘려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통화량 증가시키는 거를 정부 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K%, 3%, 2%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상승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쟁거리죠. 자, 첫 번째 주장은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정치적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왜곡은 75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권력 남용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75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정치적 경기순환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요. 중상주의 정책관.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국제주의 흑자로 만들어라.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게 싫어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경제, 시장에 대한 논리를 내세웠죠. 시장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순환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 집단 또는 중앙은행이 정치인들과 유대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량에 따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757페이지 한 15째 줄쯤 보면요. 동태적인 비일관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약속을 이렇게 대놓고 정책을 하다 보면은 가운데 가다 보면은 목표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실업률을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업률이 조금 낮아지고 나면은 물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칙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준칙이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합리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상충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준칙을 따르게 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758페이지 반대의 논리는요.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서는 안 된답니다.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장에 두 가지 큰 주장은 이겁니다. 첫 번째, 신축성의 문제예요. 경제에는 엄청나게 많은 충격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충격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변동 요인들이 있는데 이걸 통화령으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흡수를 해주지 않으면 무엇이 해주냐는 거예요. 경제의 변화를 통화량이 이렇게 흡수해주지 않으면 그 충격이라는 것은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주장은요. 자, 준칙을 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준칙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규칙이라도 정해놓고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겁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K%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K% 룰이라는 것은 우리가 M, V, P, Y 이렇게 돼 있을 때 장기적인 경제의 성장률을 고려해가지고 통화 증가율을 결정지어준다. 해가지고 이제 K%로 사전에 예측된 이 퍼센트를 지켜주는 형태 K% 준칙이라고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또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지 모른다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K%가 0%냐 1%냐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 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준칙이 훌륭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실에 그런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해가지고 준칙에 따른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규칙은 없느니만 못하다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게 두 번째 주장이고요. 자,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이제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이전 단계로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K% 이 장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화폐 유통 속도가 단기적으로 고정이라고 할 때요. 이걸 0%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0%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 인플레이션은 0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션이 0%가 되는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제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논리는 인플레이션의 해에
반대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이런 나쁜 점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이런 나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점들은 0%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759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인플레이션은 이런 해악이 있습니다. 화폐 보유액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구두창 비용. 기억나시죠? 인플레이션이 빠르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10만원 갖고 있는데 내일 5만원이 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자주 가야 됩니다. 은행을 자주 가는 비용이 구두창 비용, 그 다음 메뉴를 갈아치우는 비용이 메뉴 비용, 상대 가격의 변동, 세금 부담에 의도하지 않은 증가, 화폐 회계 단위의 혼돈 불편, 부의 자의적 분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나쁜 사람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보면 실업이 존재하죠. 실업이 존재하는데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이 실업이라는 것은 아주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다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볼커, 이제 그린스펀, 인플레이션 파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주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요, 왜 0%지?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는지, 그런 문제가 실제로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포컬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보름날 밖에 나가서 뭔가를 쳐다봐라 그러면은 뭔가가 뭔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가서 뭐 쳐다보겠어요? 달 쳐다보겠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동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동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나쁘다면,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면 0%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나쁜 건데 뭐 때문에 있겠냐. 그 다음 기준이라는 것이 0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거죠. 물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준, 뭐 예를 들어서 2%다 3%다 이러면 그럼 2%는 왜 2%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재밌는 주장이고요. 이 포컬 포인트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게임 이론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볼 거예요. 게임 이론에 가면 내시 균형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시 균형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원리로 포컬 포인트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반대 논리,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요, 인플레이션 1%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GDP의 4%에서 5%를 포기한다는 소리인데, 이 GDP의 4%, 5%가 엄청난 돈이란 거예요. 몇백만 원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 상승률 7%에서 6%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 500만 원씩, 700만 원씩 내라면 내겠어요? 별로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러한 이제 부담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인한 이익도 또는 저감 정책으로 인한 손실도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답이 구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0으로 낮춘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76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경우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만약에 투자가 한번 저해되기 시작하면 이 투자라는 건 아주 민감해요. 투자라는 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애니멀 스피릿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저해시켜 놓으면 도저히 이제 회복시킬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지난 10년간 유럽에 나타난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80년대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이 너무 강하게 제시되었고 그러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이 지나치게 강했던 결과가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이분에게 공부를 배웠었고요. 앨런 블라인더 교수가 이제 냉철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 원래는 이게 형용사가 이게 아닌데 지금 바꿔갖고 지금 해놓은 거죠. 원래는 알프레드 마샬 이야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경험한 경미한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감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통 정도를 가지고 뇌 수술을 자청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뇌 수술을 하는 그런 지나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0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62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네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물가, 경기 안정 정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기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재정 정책에 관한 이슈예요. 과연 균형 재정이 바람직한가? 과연 균형 재정이 바람직한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바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요. 매년 균형 계산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매년도 재정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균형 추세만 유지되면 되고요. 매년 균형 예산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회계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논쟁의 구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교과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80년대 미국에서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이제 공급 측면 경제학이 그 영향이 컸죠. 조세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것이 큰 문제가 미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되어 있죠. 이쪽은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반대쪽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겠어요? 재정 적자의 부담은 미래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죠. 예, 그 주장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재정 적자가 후대의 채무를 물려주는 첫 번째 효과에 더해 가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에다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시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거시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개인이든 국가든 거시경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균형식 중에 하나가 이 식이었죠. 투자와 저축은행 취한다. 근데 정부의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저축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저축이에요. 경상수지 적자, 정부 재정 적자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 저축이거든요. 그럼 결국 투자 저해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재정 적자로 인해 가지고 미래의 부담이 한 번 늘어나죠. 투자 감소로 인해 가지고 미래의 소득이 또 한 번 감소하죠.
그럼 미래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재정적자라는 것이 미래 소득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빈민 구호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되면 모르겠지만 군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사용됐다면 더 크게 문제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763페이지 보시면 일시로 경기 침체기에 재정적자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한다면 경기 진폭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재정적자가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재정적자에 대해 가지고 용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자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소득을 까먹고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주장은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정 지출의 용도까지 보자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적 투자가 줄더라도 만약에 휴먼 캐피털 형태의 투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지출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적자를 봤다면 어떻겠어요? 개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돈을 빌려와서라도 자식 대학 공부를 시켜놨더니 나중에 노후가 편하더라. 애들이 돈을 잘 벌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후진국에서 재정적자를 보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래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적자가 미래 세대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에 입각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대들이 더 잘 살아요. 가면 갈수록 세대들이 더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정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상당히 잘 살죠. 그게 한 세대 안에 일어난 일들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되는 2%, 3% 정도의 구매력 감소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주장도 제시되고 오히려 중요한 건 그 규모보다 구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카르도 대등성 정리에 의하면 이 재정적자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0%다. 이러면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한 2, 3%다. 이러면 어디다 돈을 썼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낼지 그리고 어떤 견해를 가질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셨으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답을 주실 준비는 돼 있으셔야 돼요.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미래 구매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 음의 저축이 되고 투자가 줄고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조세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논점에 대해서 강한 투사로 만들 그런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자에 대해서 실제로 재정적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올해도 시험에 언급되고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자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좋고 찬성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논리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논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
자, 저축은 왜 중요합니까? 저축은 투자로 연결되고 투자는 미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 이 생산 능력을 결정짓는 것이 투자이고 투자를 결정짓는 것이 저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저축이라는 것이 중요하면 정부는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저축을 증가시켜줘야 할 것인데 오히려 현실의 조세 제도는 저축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세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 또는 저축에 유리하도록 이익을 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34-5-1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요,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원리가 있었죠. 세법이 바뀌면 분명히 사람들은 저축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축에 영향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도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설명들은 드렸었고요. 자, 미국 세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지만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과세가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법인 세상의 문제인데요. 법인이 이득을 얻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코퍼레이션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세가 붙어요. 한번 붙어요. 그러면 법인세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요. 기업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배당을 할 수 있고요. 사내 유보를 할 수 있어요. 디비던드 할 수 있고 디비던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배당이 된 부분은 이 사람들이 바로 개인 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이 기업에다가 잘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매력이 없으면 저축도 안 하겠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법 말고도 여러 가지 관행 자체가 저축을 저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보험, 그 다음에 소득보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자산 규모 또는 그 사람들의 저축 규모 또는 소득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소득이 낮다, 근데 집이 있다, 이러면 의료보험이나 소득보조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고 하겠어요?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현행 제도 자체가 저축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주장들은요, 저축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지만 미시적인 의사결정에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예가 소득은 쓰거나 남겨두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쓰거나 남겨두거나 하는데 미국의 소득세라는 것이 참 재밌다는 거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요. 그럼 여기 한번 냈죠. 근데 저축을 해서 이자가 나오면 이자 소득세를 또 한 번 내주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소득세 제도도 저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차피 총 벌은 돈이나 쓴 돈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때 세금을 내도록 하지 말고 쓸 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뭐였어요? 소득세가 아닌 컨섬션 텍스, 이른바 소비세에 대한 논쟁이었고, 소비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점간 자원 배분을 해치지 않는다. 두 번째,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였죠. 이해가시죠?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도 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할 수가 없다 돼 있죠. 자, 저축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주장은요, 조세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저축 증가는 아니에요.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제도 자체의 목표가 이거 하나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체 제도의 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이 저축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하려고 하면은 저축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축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배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다양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 가지고 세법을 개정한다? 세법 개정했을 때 분배 문제가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자, 이러한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상충관계,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우리나라 분배 문제 때문에 세금을 낮춰줘야 되겠다든지, 저축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조세율을 높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게 좀 유치해졌는데요. 논리에 있어서의 선명성이,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채택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학을 배우셨으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확하게 이끌어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다른 목표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책의 767페이지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5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돼 있죠.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가 있지만 어느 쪽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짜 정신이 없다는 그런 경제학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정책을 하는 경우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나름대로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공부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5가지 논쟁거리를 던져준 것처럼 되어버렸지만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허울 좋게 떠드는 말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맞는 말이고 어느 것이 틀린 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한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수험을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다들 지금까지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